안녕하세요. 일본어 스트레칭의 바로입니다. 히라가나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잘 안 외워지거나 금방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다른 인터넷 강의를 보면 그림을 그려놓고 그 위에 히라가나 모양을 다소 조금 억지로 맞춰서 이미지 연상법으로 외우라는 것들이 요즘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라도 외워지면 다행인데요. 나중에는 문제는 이게 히라가나를 외우고 있는 건지 그림을 외우고 있는 건지 알 수 없게 되는 분들도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히라가나 떠올리려고 했는데 글자가 안 떠오르고 그림만 떠올라서 결국 히라가나는 뭐 그냥 모른 채로 있게 되는 그런 상태들 말씀드린 겁니다. 한편 제가 일본어를 처음 시작한 것이 2004년이었는데요. 올해로는 뭐 정확히 20년이 되었네요. 일본어를 제가 다른 분께 가르친 지는 한 15년 정도 됐어요. 제가 15년 동안 이 연구를 진행한 끝에 히라가나를 더 쉽게 외우고 또 한 번 외우면 잊어버리지 않는 새로운 방법을 좀 개발해낸 것이 있어서요. 이것이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오늘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요, 끝까지 보시면 히라가나가 잘 안 외워지거나 완전히 노베이스로 일본어로 시작해 이제 막 히라가나부터 해볼까 하는 분들도요, 히라가나를 그림이 아닌 문자 기반으로 기억해서 더 이상 잊어버리지 않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영상을 잠시 멈추시더라도 막 쓸 수 있는 뭐 이면지 같은 종이랑 펜을 가져와 주세요. 그리고 저와 함께 따라 쓰시면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라가나가요, 획순도 중요해서요. 제가 직접 손글씨로 하나씩 써가면서 보여드릴 거라서요.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오른손이 보이시나요? 저 오른손잡이인데 이렇게 제가 같이 뭔가 히라가나를 지금은 글자를 쓰는 건 아니고 그냥 아무 선이나 써보는 건데요. 히라가나를 써서 같이 할 예정이고요. 이 30개 세트라는 뭐냐면요. 서로 비슷하게 생긴 히라가나들끼리 묶어놓은 30개의 세트를 의미하는데요. 자, 지금 화면에 히라가나 표가 나와 있어요. 이 히라가나 표는요. 일반적으로 히라가나를 가르칠 때 먼저 보여주고 이것의 뭐 순서대로 한번 외워봅시다 하는 표죠. 이거 한국어로 발음을 한다면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그냥 간단히 아이우에오부터 카키쿠케코 사시스세소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5가지의 모음, 저 메뉴에 보이는 아이우에오 모음 5가지가 패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외우라고 가르치는데 저는 이것이 가장 히라가나가 헷갈리는 잘 외워지지 않는 문제라고 본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새롭게 재구성해서 만들어 봤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예외를 말씀드리고 갈게요. 히라가나 저 46개인데 다 세보시면 46개인데요. 46개 히라가나 중 패턴대로 읽히지 않는 히라가나가 3가지가 있어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사시스세소에 스라고 쓰여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저게 만약 패턴대로 읽힌다면은 스가 아니고 수로 읽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시수세소라고 읽혀야 되는데 실제 일본어의 발음은 수보다는 스에 가깝기 때문에 스로 기억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타치츠 테토라고 되어 있죠. 저게 만약 패턴대로라면 저게 티읕 가족에 해당하는 글자들인데요. 그렇다면 타티트테토라고 읽혔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T와 T 발음이 없고 그것을 대신 치츠로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핵심은 저 순서대로 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세트 나왔습니다. 첫 번째 세트인데요. 이하고 리가 나왔어요. 리가 나왔어요. 자, 왼쪽이 이고요. 오른쪽이 리예요. 그런데 이 2가지를 잘 보시면은 차이가 뭐죠? 차이는 바로 하나는 왼쪽이 더 길고 다른 하나는 오른쪽이 더 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은 왼쪽에 삐침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이제 써보겠습니다. 한번 내렸다가 이렇게 올려주는 삐침은 공통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이 이 같은 경우에는 왼쪽보다 짧아서 이렇게 짧게 끝나고요. 리 같은 경우에는 삐침은 똑같지만 왼쪽보다 길게 내려주는 것이 특징인 거죠. 그래서 이와 리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세트였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왼쪽 삐침은 똑같죠. 하지만 오른쪽이 더 짧고요. 리 같은 경우에는 왼쪽 삐침이 똑같이 있지만 오른쪽이 더 길게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세트입니다. 쿠하고 해라고 읽히는 히라가나인데요. 자,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떻게 보면은 뭐 살짝 꺾인 곡선이 각도가 다르게 놓여 있는 모양인데요. 쿠 같은 경우에는 정중앙이 꺾여 있죠. 정중앙이 꺾여 있어 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정중앙을 꺾어주는 것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해 같은 경우에는 정중앙이 아니고 3분의 1 지점이 꺾여 있는 거 보이시나요? 3분의 1 지점. 그래서 왼쪽으로 올라가는 지점이 조금 짧고요.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지점이 더 긴 것이 해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의 뭐 공통점이라 한다면요. 이렇게 시작하는 점하고 끝나는 점하고요. 이 라인은 좀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너무 한쪽이 더 삐져나가지 않는 거. 해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요 라인이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많이 실수하시는 것 중에 쿠의 저 방향을 좀 헷갈리셔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종종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왼쪽으로 쓰시기도 하거든요. 요거만 안 헷갈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두 글자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에라고 써있는 히라가나가 나왔어요. 이 둘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뭐 보시다시피 머리에 점을 찍고 있죠. 머리에 점을 찍고 있는 것이 공통점이고요. 차이점은 당연히 아래에 그 모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래 모양이 다르긴 하지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하나씩 써보겠습니다. 우는 점 하나 찍어주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손글씨에는 어느 정도 개성이 있기 때문에 제 손글씨도 여러분 손글씨도 또 다른 뭐 일본인 원어민의 손글씨는 다 다르다고 보고요. 지금은 컴퓨터 폰트와 제 손글씨를 뭐 적절히 비교해 가시면서 본인만의 스타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애를 써볼게요. 자, 애 같은 경우에는 점을 찍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아래가 다르죠? 아래가 다른데 요 순서는 여기 왼쪽 위부터 찍어서요. 내려왔다가 한 붓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한 붓 그리기. 그래서 우에라고 지금 제가 써봤고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츠입니다. 우츠. 일단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왔던 것이 또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0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30세트가 전혀 새로운 것들끼리만 있는 30세트는 아니고요. 나온 것이 또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좋은 거예요. 만약에 나온 것이 또 나왔다면은 한 번 더 복습하는 30세트를 나아가는 과정에서 복습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 우츠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 우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써보아서 아시겠지만 일단 뭐 이렇게 점 찍고 내린다는 것은 이제 아시겠죠? 츠 같은 경우에 일단 점이 없죠. 점이 없고 그 다음에 우가 조금 이렇게 길쭉하게 눌린 모양이라면 츠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옆으로 좀 펑퍼짐하게 위아래로 약간 이렇게 힘을 준 느낌 안 드시나요? 실제로 쓰실 때도 이렇게 약간 좌우로 뚱뚱하게 위아래에서 찍어 누른 듯한 모양으로 쓰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은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저 은은요 일본어에서 받침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뭐 니은만 써도 되는 문자이긴 한데요. 편의상 우리가 읽어야 되니까 은이라고 써봤고요. 경우에 따라서 저 은이라고 하는 히라가나 뒤에 어떤 히라가나가 오는지에 따라서는 응이나 음이라고 발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받침이 니은이 될 수도 있고 이응이나 미음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일단 기본은 니은이라고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발음할 때는 은이라고 발음하겠지만 앞에 거랑 붙으면 어떻게 되겠죠? n이라고 발음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자체는 n이라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지금.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 에를 써야겠죠. 에 같은 경우에는 점을 찍고 아까 우랑 비교했을 때 기억나시죠? 아래쪽에서 왼쪽 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 붓으로 그릴 수 있다고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 은에 해당하는 이 히라가나는 이 애의 일부를 취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어떤 일부죠? 위에 점 찍고 왼쪽에서 오른쪽 가는 그 수평선 하나만 빼면은 나머지는 은에 해당하는 느낌이 좀 안 드시나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좀 은 느낌이 들죠? 물론 마지막에 꼬리가 조금 더 올라와 있는 거긴 한데 이거는 정말 폰트 차이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벌써 모양이 어떤가요? 마치 우리 옛날에 미술 시간에 배운 데칼코마니 이렇게 종이 반으로 접어가지고 반대편에 이렇게 대칭으로 찍는 뭐 그런 기법처럼 생겼죠. 사치라고 있고요. 사와 치의 획순을 한번 같이 써보겠습니다. 사 같은 경우에 왼쪽부터 써볼게요. 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수평선을 먼저 그려줍니다. 이것은 살짝 비스듬하게 그려주는 것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관통하는 선을 하나 그려주는데요. 그게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조금 비스듬하게 떨어지고요. 자, 여기서 이제 스타일에 따라 다른데요. 펜을 뗐다가 붙여도 되고요. 한 펜으로 그려도 돼요. 한 펜으로 지금 그려져 있으니까 컴퓨터에서는 저도 한 펜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돌려주면 사가 되고요. 이 사를 펜을 떼서 그리는 스타일도 한번 해볼게요. 요 위쪽에다가 요렇게 하고 요 부분만 쓰는 스타일도 있어요. 요 부분만, 아랫부분만 쓰는 스타일도 있습니다. 둘 다 같은 히라가나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치를 보겠습니다. 치는 자, 일단 선이 조금 더 수평한 선을 그려주고, 자, 이번에는 관통하는 선이 각이 다르죠. 이번에는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이 좀 납니다.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거나 거의 이 수직에 가까운 각도죠. 수직으로 하셔도 되고요. 오른쪽에서 살짝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을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얘는 펜을 떼면 안 됩니다. 원래 펜을 떼면 안 되고 떼는 버전이 없어요. 얘는 그냥 바로 거기서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 되고요. 이게 바로 사치라고 읽히는 히라가나 세트였습니다. 치는 펜을 떼는 버전이 없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세트입니다. 시모가 나왔어요. 시모. 자, 좀 눈치채셨나요? 사실 뭔가 근본은 비슷한 것 같죠? 근본. 그러니까 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낚시 바늘이라고 많이들 뭐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한 붓으로 그리시면 되는 거고, 주의할 점은 뭐 반대로만 안 가면 됩니다. 저 모양이.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정말 초기에 헷갈리기도 하셔요. 이런 식으로 정말 초기에 헷갈리기도 하시는데, 오른쪽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느낌이 일반적이니까요. 오른쪽이 더 짧다는 걸로 기억해 주시고요. 자, 모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조금 뭐 시랑 다르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 올라와 있는 각도가 달라 보이죠? 어쨌든 시를 먼저 쓴다. 일단 시를 먼저 쓴다고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 두 줄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획순이 그렇습니다. 저 두 줄을 그어주시면 되고요. 저 두 줄의 길이는 사실상 동일한 길이긴 하지만 아래 것이 조금 더 길어도 예뻐 보이기도 해요. 아래 것이. 핵심은 뭐냐면 위에 것이 길면 안 된다.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인데요. 아까 전에 사치 기억나세요? 사치? 저 오른쪽에 지금 보이는 치의 데칼코마니 같은 게 사였죠. 그게 사치였는데요. 이번엔 좀 다른 세트를 가져왔어요. 라치죠. 라치. 라치도 딱 봤을 때 제가 왜 가져왔는지 금방 눈치채셨죠. 자, 라 같은 경우에는 점 하나 찍고 밑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점 하나를 찍고 밑에 떨어져서 오른쪽으로 둥글리는 이 모양이 그대로 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치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서 오른쪽으로 둥글리는 건 똑같은데 점 하나 찍는 게 아니었잖아요. 점 하나 찍지 않고 이 가로선을, 짧은 가로선을 그려준 다음에 여기 관통하는 선과 함께 오른쪽으로 둥글렸죠. 그래서 라가 되고 왼쪽 것이, 오른쪽 것이 치가 되는 결과고요.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자, 소태가 나왔는데요. 자, 이건 제가 왜 세트로 가져왔을까요? 금방 눈치채셨을까요? 그쵸? 소의 어떤 일부가 태가 되기 때문이에요. 소의 일부가 태가 되는데요. 자, 소에는 두 가지 이제 쓰는 스타일이 있어서 두 가지를 다 표기해 봤어요. 그 두 가지가 미묘하게 선 하나의 위치 차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선 하나의 위치. 자, 제가 위에 거 먼저, 위에 있는 소 위에 버전부터 써볼게요. 자, 한 붓 그리기로 쓰는 게 이제 원칙인데, 여기서는 마치 무슨 뭐 번개 지그재그 쓰듯이 왼쪽에서 오른쪽 갔다가 다시 왼쪽 내려왔다가 오른쪽 갔다가 이렇게 휘어주는 게 소거든요. 이게 소인데요. 요 처음에 쓴 가로선 하나 있죠. 요 처음에 쓴 가로선. 얘만 뚝 떼가지고 각도를 45도로 틀은 거예요. 그게 바로 아랫 버전의 소인데요. 그걸 썼을 때는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먼저 각도를 45도로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붙여준 것처럼 쓰고, 그 다음 아까랑 동일해요. 한붓 그리기로 쓰시면 이것도 소가 됩니다. 그래서 소라는 게 두 가지 버전이 있다. 이거는 폰트 차이로, 일본어 폰트 차이로 두 가지의 다른 버전을 다 만드실 수 있습니다. 손글씨로 쓰실 때는요, 어느 쪽으로 쓰셔도 상관없고요. 태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저 소의 마지막 부분, 요 부분이 태가 되죠. 요렇게. 이게 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소태를 한 번 더 써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었죠. 이렇게 한 붓으로 그리는 스타일이 있었고요. 요 첫 번째 가로선을
꺾어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스타일도 있었습니다. 둘 다 소고요. 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왼쪽 시작해서 오른쪽 갔다가 밑으로 휘는, 그냥 이렇게 휘기만 하면 태가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나왔네요. 뭐가 나왔죠? 태가 나왔죠, 이번에 태. 그리고 새로운 친구 토가 나왔는데요. 자, 태토는 조금 그 찌부러진 느낌은 다르지만 결국 선 하나의 위치 차이라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자, 태 같은 경우는 한 붓으로 그릴 수 있었죠. 아까 소에서도 해보셨겠지만 이렇게 한 펜으로 한 붓으로 그릴 수 있는 게 태였다면요, 토는 한 붓으로 그릴 수는 없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토는 한번 가지를 꺾었다가 이렇게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토는. 태와 토를 써봤는데요. 아까 소에서도요, 이렇게 수평선이 있었던 거를 45도 틀어서 붙여주는 그런 뭔가 기법이 있었던 것처럼, 그거랑 관련은 없지만 그런 게 있었던 것처럼 마치 태의 이 수평선을요, 45도 꺾어서 이 휜 선에다가 붙여주면요, 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와 토도요, 사실은 그렇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물론 이게 태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가로선이 좀 더 길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길고 휘어서 내려온다면, 토는 그거보다는 짧은 게 45도로 붙어가지고 조금 더 통통하게, 조금 더 이렇게 통통한 스타일로 휘어지는 선이 생기는 거죠. 자, 키사라는 히라가나가 나왔습니다. 키사. 자, 딱 봐도 어떠신가요? 차이가 느껴지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데칼코마니니 뭐니 하면서 사치라고 해서 또 기억했던 히라가나인데요. 또 나왔으니까 오히려 반갑다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를 쓰실 수 있었다면 그 사에다가 선 하나만 더 추가하면 키가 되는 거거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를 아까 쓰실 수 있었다면 데칼코마니의 왼쪽 친구였죠. 거기에 선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 키가 되는 거예요. 그거 오른쪽에 써볼게요, 제가.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화면과 순서가 다르게 사키라고 썼는데 화면에선 키사라고 돼 있죠. 한 번 더 키사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키 같은 경우에는 두 줄을 그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걸 관통하는 것이 내려오고 왼쪽으로 굴려줍니다. 이게 키죠. 그리고 사 같은 경우에는 한 줄 그어주고 왼쪽으로 굴려주는데요. 아까 전에 선을 끊어서 쓸 수도 있다고 했던 말 기억나세요? 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해도 사라고 했잖아요. 키도 여기서는 적용이 돼가지고요, 선을 끊어서 써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키 같은 경우에도 여기까지 쓰고 손 한번 뗐다가 이렇게 써도 충분히 인정되는 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 가지고 벌써 사치도 배우신 거고요, 사키도 어떻게 보면 기억하실 수 있게 됐어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딱 봐도 헷갈리게 생겼죠? 심지어 발음도 비슷해요. 발음도 비슷해가지고 하나는 루고 하나는 로고요. 딱 썼을 때 마지막 처리하는 방식만 좀 다르다는 거 느껴지시나요? 처리하는 방식 한번 가볼게요. 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고 한 번에 쓰는데요, 여기서 꼬리를 말아서 붙여줍니다. 관통하진 않아요. 로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쓰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루로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꼬리를 말아서 이렇게 구멍, 여기 공간이 하나 생긴 게 루인 거예요. 이거는 지금 처음 봤을 때는 뭐가 로니 뭐가 루니 헷갈리시겠지만 나중에 이 영상을 3번만 더 반복하시면은 금방 다 외우실 문자들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마모라고 돼 있죠? 마모. 아까 모 기억나세요? 모를 어떤 것과 연결해서 외웠었죠? 우리가 시였죠? 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방에 쓰는 거였는데 그 시와 유사하게 조금 더 꼬리 올라오는 걸 쓴 다음에 이렇게 양쪽으로 두 줄 그어주면 모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가 또 나온 건데요, 이번에는 그 모와 비슷한 놈인 마를 가져와 봤어요. 자, 왜 비슷하냐면요, 저 두 줄을, 가로선 두 줄을 긋고 저것을 관통시키는 점에서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차이점은 당연히 뒤에 이제 꼬리를 처리하는 방식이 차이로 보이실 텐데요. 더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요, 획순이에요, 획순. 마 같은 경우에는요, 저 가로선을 먼저 써줘야 됩니다. 모 같은 경우에는 가로선을 나중에 썼지만 마 같은 경우에는 가로선을 먼저 써줘야 되고요. 또 하나 포인트가 있다면 마는 위에가 더 길어야 돼요.
지금 이 폰트는 살짝 그런 스타일이 잘 안 보이는데 위에가 조금 더 길어야 마가 예쁘고요. 가로선 먼저 써주시고 관통하는 선 그리고 내려와서 꼬리 말아서 오른쪽으로 빼면서 끝내는 게 획순이 되겠습니다. 모 같은 경우에는요. C처럼 생긴 거 먼저 써주시고 요거였죠. 모 같은 경우에 굳이 둘 중에 어느 선이 더 길어야 되냐 했을 때는 아래쪽이 더 길었어야 되는데 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위쪽이 더 길어야 된다는 게 조금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리라고 하는 히라가나가 나왔네요. 아까 리 기억나세요? 리 배웠었는데 처음에 배웠죠? 일이라고 일이. 저 리가 지금 이제 왼쪽과 오른쪽의 길이가 다른데 리는 오른쪽이 더 길잖아요. 지금 아까 왼쪽이 더 긴 놈이 2였죠. 2. 그런 것을 이따가 또 반복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유리를 가져온 이유는 뭐 아실 것 같아요. 벌써 좀 모양이 비슷하다고 느껴지실 텐데 자, U의 획순이 좀 중요합니다. U의 획순이 좀 중요한데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처음에 한 붓 그리기로요. 선을 내렸다가 원까지 같이 그려줘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거를 뚫는 선을 하나 더 그려줍니다. 이게 U예요. 한 붓으로 먼저 이 동그라미를 한번 굴려주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기억하시겠지만 삐침으로 왼쪽을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조금만 더 길게 빼주시면 됐었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손의 움직임은 어떻죠? 우리 손의 움직임은요. 왼쪽 긋고 오른쪽 긋고 왼쪽 긋고 오른쪽 긋고 이렇게 뭔가 왼쪽과 오른쪽을 둥글둥글하게 긋는 거에 대해서는 U와 리가 되게 유사한 거예요. 다만 U는 왼쪽 놈이 대단히 길게 그어진다. 심지어 이렇게 오른쪽으로 둥글려진다는 차이만 있을 뿐 유리가 비슷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스무라는 히라가나인데요. 자, 어떠신가요? 어떤 부분이 좀 비슷한지 좀 보이시나요? 자, 일단 스와 무는 저 꼬리 말아서 내리는 게 좀 비슷하죠. 오른쪽으로 아까 뭐 뺀 것들도 많았는데요. 지금은 꼬리를 말아서 내리는 게 좀 비슷하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요. 스의 경우에는 저 수평선이, 저 가로선이 상당히 길다는 거예요. 길어야 예뻐요. 무 같은 경우에는 저 수평선이, 가로선이 짧아야 예뻐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스를 써보겠습니다. 먼저 스는 조금 길게 써주세요. 의식적으로. 그 다음에 관통을 하지만 한번 말아서 관통한 후에 약간 왼쪽 밑으로 떨어진다. 이게 스고요. 무 같은 경우에는 짧게 써주시고 의식적으로 관통을 하고 많은 것까지 똑같은데 왼쪽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가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마지막 마무리로 점 하나를 찍어 주셔야만 완벽한 무가 됩니다. 저 점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만약 안 찍으시면 틀린 히라가나가 돼요. 좋습니다. 자, 또 가보겠습니다. 세야라는 히라가나를 가져왔어요. 세야. 자, 얘는 뭐가 공통점일까요? 조금은 그렇게 비슷하진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 쓰는 데 있어서 감각이 좀 비슷해서 가져와 봤거든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요. 획순이 어쨌든 쟤네 둘 다 선 3개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3번 펜을 써야 되는데 그 순서가 완벽하게 일치하고요. 그리고 구조도 조금 비슷하죠. 한번 써보겠습니다. 새는요. 자, 획순 중요해요. 획순. 먼저 가로선 씁니다. 먼저 가로선 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선부터 써야 돼요. 오른쪽 선부터. 여기 써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 왼쪽 이거를 빼주시는 게 새가 됩니다. 이거를 많이 이제 틀리세요. 순서를 많이 틀리시는데 꼭 이 순서대로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가로선 먼저, 세로선은 오른쪽부터 왼쪽 그 다음 이렇게 쓰는 게 새고요. 야는 그럼 조금 감이 오실까요? 제가 어떻게 설명드릴지. 야도 이 가로선이 먼저인데요. 가로선이 살짝 말려 들어왔을 뿐인 거예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말려 들어왔죠. 약간 저는 이제 맨날 어렸을 때 제가 일본어 처음 했을 때는 나이키 로고 반대로 뒤집어 놓은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어쨌든 가로선이 먼저인 것은 새와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어디 찍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오른쪽을 먼저 찍으면 돼요. 근데 오른쪽과 왼쪽의 길이 차이가 엄청 심하죠. 그래서 여기를 위에만 찍어도 되고요. 이렇게 위에만 찍어도 되고요. 이걸 그냥 관통시켜도 돼요.
관통시키는 스타일도 있어요. 두 개 다 써드릴게요. 일단 위에만 찍는 버전. 한 번 찍고 또 두 번 찍고 하면 야가 됩니다. 자, 야 같은 경우에 왼쪽 선은 이렇게 새처럼 마지막에 니은처럼 구부러지지 않고 직선으로 처리한다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 새 야는 되게 비슷한, 이 우리의 손놀림이 되게 비슷해요. 이거를 조금 빨리 쓴다고 했을 때 손놀림이 많이 비슷합니다. 야에서 이거 오른쪽 것도 뚫는 버전 한번 써드릴게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도 야라고 읽는다는 거예요. 자, 한번 조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새야. 조금 빨리 써볼게요. 손놀림이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가로선 오른쪽 먼저 왼쪽 나중에. 가로선 말리긴 하지만 가로선 오른쪽 먼저 왼쪽 나중에. 오른쪽 야 같은 경우에 오른쪽 것이 뚫어도 되고 안 뚫어도 된다. 요 차이를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야를 배웠습니다. 자, 다음 세트입니다. 다음 세트는요, 타나라고 읽는 세트인데요. 자, 뭐가 비슷해서 제가 가져왔을지 조금 눈치챘었을까요? 물론 왼쪽 거가 맞고요. 왼쪽 거 말고 오른쪽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씩 제 손을 따라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타나 모두 이렇게 가로선과 세로선의 조합이에요. 근데 타가 조금 더 길어요. 세로선이. 지금 제가 썼죠. 이렇게 가로선은 짧지만 세로선 꽤 길죠. 나는 그거보단 조금 짧은데요. 좀 이따가 같이 써보고요. 타 일단 완성해 볼게요. 타를 완성해 본다면, 자, 안쪽에 이제 이렇게 뭐가 들어가 있는 느낌이죠. 지붕 안에. 그것을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써주시고요. 살짝 삐침하는 느낌이 있어요. 살짝 삐침 있고요. 이번에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데 얘는 이렇게 살짝 곡선으로 쓰면 예쁩니다. 타라고 돼요. 타라고 되고요. 자, 나를 가볼게요. 나는 어떻게 쓴다고 했죠? 이 가로선과 세로선의 조합은 타랑 비슷한데요. 조금 더 짧아요. 타만큼 밑으로 빼지 않는 것이 포인트고요. 그 다음 갈게요. 나는 저 위에 점은 아니지만 저 점처럼 생긴 놈부터 쓰는 게 획순이에요. 한번 보세요. 살짝 이렇게 삐침이 왼쪽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일본어에서 좋아하는 돼지꼬리 해서 오른쪽으로 빼는 거죠. 지금 글씨 크기가 좀 다른데 다시 써볼게요. 자, 타나라고 썼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저 오른쪽 부분을 왼쪽 부분을 이렇게 쓴다 치고 오른쪽 부분을 좀 빨리 쓰면 어떻게 보이냐면요. 이렇게 보여요. 연결해서 쓰거든요. 필기체처럼.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의 손글씨를 빨리 쓴다면 저 점과 아래에 있는 저 꼬리 오른쪽으로 빼는 게 연결돼서 두 획 만에 쓸 수도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아가 나왔어요. 아. 일반적으로 히라가나를 배운다고 하면은 이 아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제가 아를 왜 뒤로 뺐냐면 이 아가 처음부터 나오면요 정말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히라가나라서 그래요. 근데 이제는 앞에 쉬운 건 다 끝났고 거의 이제 후반으로 가고 있는데 아가 나온 거죠. 아를 보시면요 어떤가요? 자, 옆에 오도 있죠. 아오가 있는데요. 둘 다 비슷하게 좀 생긴 느낌이 있어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부터 갈게요. 자, 일단 가로선 그려주시고요. 일본어 뭐 다 가로선, 세로선인 것 같아요. 가로선 좀 짧게 쓰고 세로선으로 관통하고 이런 스타일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가로선 짧게 써주시고요. 세로선이 관통하는데 약간 활 시위처럼 좀 휘어있는 느낌으로 직선으로 내리지 마시고 살짝 휘어있는 느낌으로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자락은 맞아야 돼요. 점 꼭지점의 끝자락은 맞아야 되는데 살짝 휘어있죠. 그 다음에 굴려주는 거죠. 굴려줄 때 오른쪽 위에서 시작해서요. 굴려주고 오른쪽 아래에서 끝나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른쪽 여기서 시작해서요. 오른쪽 아래에서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써야 아가 되는 거예요. 요거 조금 어려워하시죠.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가능한 비슷하게 따라 써보는 걸 일단 훈련을 좀 해주시고요. 오 가겠습니다. 오는 가로선을 쓰는 건 똑같죠. 아와. 하지만 일단 관통하는 직선이 이제 이 선이 직선이에요. 휘지 않고 직선이라는 점. 일단 직선으로 관통을 하고요. 여기서 붓을 떼지 않습니다. 그대로 왼쪽으로 가서 굴려주되 다시 마지막에 오른쪽으로 굴려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게 해주는 게 포인트예요. 돌아오게 해주고 마지막에 점 꼭 찍어주셔야 됩니다. 점을 꼭 찍어서 오가 완성돼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트로. 지금 히라가나 아까 보여드린 46개 중에서
정말 많이 하신 거예요. 이게 끝나면 다 하신 겁니다. 46개를. 순서만 다른 거예요. 구성과. 누메라고 하는 게 나왔죠. 지금 참 이제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히라가나들이 나왔는데 제가 쓰는 거를 따라 하시면 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둘의 차이 보이시나요? 다 똑같은데 마지막에 처리 방식만 다르죠. 누 같은 경우에는 저 꼬리를 말아가지고 오른쪽으로 뺐고요. 매는 그냥 왼쪽에서 그 웅크리고 끝났죠. 그 차이만 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요 곡선 하나 그려주세요. 그리고 걔랑 아까 뭐 데칼코마니도 얘기했었는데 걔랑 대칭처럼 보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떨어진 놈도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만 여기서 붓을 떼지 않고 굴리는 거죠. 이렇게. 굴리면은 여기까지 오죠. 누 같은 경우는 근데 마지막 처리를 돼지 꼬리를 오른쪽으로 빼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누죠. 매 같은 경우에는 누를 쓰되 마지막 처리를 안쪽으로 웅크리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매라고 하고요. 오무가 나왔네요. 오무. 뭐 일본어에서 오므라이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때 오무 맞습니다. 자, 사실 처음 보는 글자가 아니에요. 둘 다. 아까 오 같은 경우에는요. 아오에서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아오에서 했었고요. 무 같은 경우에 언제 했었죠? 스무 기억날까요? 스무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나온 놈들이니까 조금 더 복습 효과도 같이 가져가 보겠습니다. 둘도 좀 비슷한 거 보이시죠? 뭐가 비슷하냐면요. 이 가로선 긋고 뚫는 거 비슷한데 뚫는 이후에는 물론 조금 서로 다른 길을 가지만 마지막에 점 찍는 게 좀 비슷하기도 하죠. 자,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O를 쓴다면 가로선 직선으로 뚫고요. 왼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말아서 웅크린다. 그리고 점 찍습니다. 그 다음에 무 같은 경우에는 가로선하고 뚫는 건 똑같은데요. 뚫자마자 한번 말아주고요. 만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점을 찍어주는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무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 원을 좀 작게 그렸는데 이렇게 차이가 오무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트예요. 하요라는 세트인데요. 하요. 자, 하요의 일단 왼쪽 하를 보시면 왼쪽에 저 긴 세로선 삐침이 있는 거 보이시죠? 저거는 요에는 없지만 하에만 있는 거예요. 일단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주시고 삐침하는 거죠. 그 다음 하 같은 경우에는 가로선을 먼저 그어주시고 그걸 관통해가지고 꼬리를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통하고 꼬리를 오른쪽으로 빼면 하가 되죠? 자, 이게 하인데요. 이 하의 일부가 요예요. 사실은. 하의 일부가 요이기 때문에 가져와 봤어요. 일단 요는 왼쪽에 이 삐침 세로선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부터 시작하는데 자, 관통하지 않죠. 그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긋긴 긋는데 짧은 선을 그어준 다음에요. 관통이 아니라 그냥 왼쪽을 지나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한번 왼쪽으로 말아서 오른쪽으로 빼주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관통하지 않는다는 점, 오른쪽으로만 튀어나와 있다는 점, 그 다음 왼쪽에 세로선 삐침이 없다는 점만 차이라는 거죠. 자, 후이를 가져왔는데요. 이건 도대체 뭐가 비슷했길래 제가 세트로 만들었는지 조금 눈치 빠른 분들은 눈치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후가 문제예요. 후. 이는 아까 배웠어요. 일이 기억나요? 일이? 이 왼쪽이 더 길어요, 오른쪽이 더 짧아요가 이였다면 왼쪽이 더 짧아요, 오른쪽이 더 길어요 한 거 리였죠? 기억나세요? 그거에서 이미 나왔던 거라서 두 번째 나온 놈인데 후는 처음 나왔어요 지금. 자, 후 보겠습니다. 후는 일단 뭐 가운데부터 해줘야 돼요. 가운데부터. 근데 요 머리에 삐침을 왼쪽으로 가는 걸 한번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약간 뭐 물음표 거꾸로 한 것 같은 느낌 있죠? 그냥 이 정도로 해주셔도 돼요. 보이시죠? 물음표가 거꾸로 된 것 같긴 한데 그냥 이렇게 한번 구분선 정도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폰트 차이가 있거든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뭐냐면요, 왼쪽 쓰고 오른쪽 써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다 위에서 아래로 내렸었죠. 위에서 아래로 내렸었는데 요 후에 왼쪽 놈은 아래에서 위로 가요. 보세요. 요렇게 가요. 순서가. 오른쪽 놈은 내려가요. 이게 후거든요.
근데 후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후를 저 가운데 있는 걸 좀 빨리 쓰면 저기 붙어요. 후에 저 가운데 있는 놈 있죠? 저기 붙어요. 이런 식으로 쓰고 이런 식으로 붙여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아래에서 올라오는 거 위에서 내려가는 거, 이게 후입니다. 이게 후. 그래서 후가 조금 난해한데 왜 이랑 같이 가져와 봤냐면요, 후에 양쪽에 붙어 있는 게 이처럼 생겼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를 썼잖아요 제가. 그 사이에 요게 들어가면 후같이 생겼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를 후와 함께 가져와 본 거고요. 물론 주의하셔야 될 건 후의 왼쪽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온다는 게 차이예요. 자,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후는 이렇게 쓰고요. 이는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으면 공통점이 있는 대로 기억해 주시고, 차이점이 있으면 차이점이 있는 대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두 글자 세트가 끝났고요.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세 글자 세트 몇 개만 더 보고 마지막으로 그다음 네 글자 세트 한 개인가 더 있고요.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노메를 썼어요. 아노메. 아와 메는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아까 아오에서도 한번 보여드렸고, 메 같은 경우에는요, 돼지꼬리 있는 버전인 누와도 비교해드렸거든요. 누메도 비교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 보는 놈은 노밖에 없어요. 생긴 걸 자세히 보면요, 다 어디가 좀 비슷한 구석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예를 들면 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요. 가로 긋고 약간 휜 선이 거기 관통하고 오른쪽으로 시작해서 굴려주는 게 아였는데요. 아에서 요 부분은 지금 관통하고 있잖아요. 선을 뚫고 나가 있는데, 걔가 뚫고 나가지 않고 붙어 있다면 이런 모양이겠죠. 그 안쪽에 있는 애가 노예요. 사실은 붙어 있다면 노를 이렇게 쓰고요. 매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매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왼쪽 선 이렇게 내려온 선 있잖아요. 요 놈은 이제 시작할 때 써야 되지만 그거를 제외한다면 그 다음에 있는 애들이 어떻죠? 이렇게 굴리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뚫고 있긴 한데, 요 부분이 뚫고 있긴 하지만 만약 안 뚫었다면 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 메의 일부가 사실은 그 뚫은 정도의 차만 있을 뿐 노랑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노메를 써볼게요. 자, 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렇게 뚫는 방식으로 처리를 해주죠. 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쓸 거긴 한데 뚫지 않는 게 포인트죠. 노는 이렇게 쓰는 게 포인트고요. 메는 또다시 뚫죠. 하지만 주변의 환경이 좀 다른 것 뿐인데 이렇게 뚫겠죠. 아노메를 함께 기억해 주시면 상당히 좋은 걸로 기억하기 오래 갑니다. 다음은요, 코타니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왜 한 세트로 묶였을까요? 혹시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셨을 것 같은데요. 코라고 하는 놈이 가장 왼쪽에 있는데 그 놈이 나머지 오른쪽 두 놈의 일부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세요? 타니에 코가 들어가 있죠. 그 차이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코를 일단 쓸 줄 알아야겠죠. 근데 코도 이미 한번 썼어요. 왜냐하면 아까 타를 했기 때문인데요. 한번 그래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코는요,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건데 살짝 삐침이 있으면 예쁩니다. 저 삐침이 안으로 들어오는 삐침이 있으면 예뻐요. 그 삐침과 아랫선은 살짝 곡선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가주면 예쁩니다. 자, 타 같은 경우에는요, 가로선이 짧은 가로선과 긴 세로선이 관통을 하는데 그 속에 코가 들어가 있어요. 코는 그대로 쓰시면 돼요. 삐침을 조금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강조해 보려고. 니 같은 경우에는요, 왼쪽에 세로 삐침선이 있죠. 왼쪽에 세로 삐침선이 있죠. 아까 이거 하요 할 때 하에도 있었던 건데, 그리고 코를 써주시면 됩니다. 요렇게요. 그러니까 코타니가 서로 관계가 있는 히라가나 3개였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왜 같이 제가 세트로 가져와 봤을까요? 조금 눈치채셨을까요? 치시오죠? 지금 첫 번째 일단 치와 시는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사치 기억나세요? 사치? 사 같은 경우에는 저 치의 데칼코만이라고 알려드렸었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사를 이렇게 썼기 때문에 치를 또 이렇게 쓰는 뭐 그런 스타일이었죠. 사치였고요. 자, 라치도 기억나세요? 라치? 라치 같은 경우에는 점 하나 찍고 아래쪽에 둥글리는 게 공통점이었죠. 이게 라치였어요. 그러니까 치가 지금 세 번째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이렇게 시가 있으면은 시랑 비슷하지만 여기 선 두 개 그어주면 모가 된다고 했어요. 모가 된다고 했었는데, 그래서 처음 보는 게 아니긴 합니다. 일단 오늘 이 순간에도 물론 또 다시 돌려서 세 번만 반복하시면 끝나겠지만 오늘도 여러 번 나온 놈이었고요. 자, 저 치와 시를요 은근슬쩍 찌부러뜨려서 합치면 또 다른 하나의 글자가 돼요. 보이시나요? 저 오라는 마지막 세 번째 글자인 오 보이세요? 근데 약간 치와 시를 찌그러뜨려 가지고 붙여놓은 느낌이 들어요. 한번 써볼게요. 치처럼 쓰되 마지막에 이렇게 밑을 향해요. 이렇게 왼쪽으로 굽어 들어오지 않고 밑을 향하고요. 시처럼 쓰되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살짝 사선으로 떨어지죠.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왼쪽 아래로, 그리고 꺾는 거 똑같습니다. 이게 오라고 읽습니다. 오. 그러니까 아까 오도 있었죠. 뭐 오므라이스 제가 뭐 이런 말도 했었는데 그 오도 있고요. 이 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어에는 똑같은 발음이 나는 문자가 이 오 딱 하나가 있어요. 근데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역할을 하겠지만 일단 발음은 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써볼게요. 치시오. 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치시오 기억해 주세요. 자, 이건 또 뭐냐 하시겠어요. 이건 또 뭐냐 하실 텐데요.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일단 공통점은 셋다 내래와 라고 읽는 이 셋다 이 수직선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수직선으로 시작하고요. 그 선 위에 이제 한 붓으로 그리는 것들만 남았어요. 한 붓. 자, 네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보세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갔다가 왼쪽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둥글리고 꼬리 오른쪽으로 빠지면 내입니다. 이게 내예요. 이걸 내라고 읽습니다. 자, 레로 가볼게요. 레는 똑같아요. 수직선 그어주고 여기까지 똑같죠? 그런데 요렇게 휘어나가요. 이게 레예요. 레의 차이 보이시죠? 자, 마지막이에요. 와죠, 와. 와 같은 경우에는 좀 밑에 쓸게요. 지금 자리가 없어서. 수직선 내리시고요. 요렇게 둥글게만 한번 그어주시면 끝입니다. 둥글게 한 번만 그어주시면 끝이에요. 괜찮죠? 내려와 한 번만 더 써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직선 먼저 그어주시고 왼쪽에서 오른쪽 짧게 다시 왼쪽 아래로 내려오고 크게 굴려주면서 내는 꼬리 빼주는 거. 레 같은 경우에는 수직선 그어주시고 왼쪽에서 오른쪽 왼쪽 아래로 내려와서 크게 굴려주시되 마지막에 이렇게 나갑니다. 곱슬머리처럼. 자, 마지막 와는요 수직선 그어주시고 왼쪽에서 오른쪽 갔다가 왼쪽 아래로 내려오면 똑같은데요. 그냥 마지막 처리는 둥글게 처리해 주시면 끝입니다. 이게 내래와예요. 자, 하호마가 나왔는데요. 이거 어떠신가요? 이것도 왠지 제가 가져온 이유가 있을 것 같죠. 이거 세트로 가져온 이유가 다 있는데요. 일단 하호부터 비교해 볼게요. 하호부터 비교해 보면 일단은 세로 비침선이 있는 게 공통되네요. 하 같은 경우 이미 아까 했었어요. 하요에서 했었죠. 가로선 그어주고 관통하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나가면 하고요. 호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뭐랄까요. 하위에 뚜껑 하나 덮어놓은 거예요. 하위에 뚜껑 하나 덮어놓은 거. 뚜껑 하나 덮고 하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호예요. 뚜껑 하나 덮고 하를 하시면 호가 되고요. 마 같은 경우에는 왜 가져왔냐면요. 저 호랑 마를 좀 비교해 달라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 뭐냐면요. 위로 관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호 같은 경우에는 위로 관통하지 않았다는 게 차이고요. 마 같은 경우에는 위로 관통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호에서는 관통하면 안 되고요. 마에서는 관통을 하시면 관통을 해야만 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하호, 마.
자, 이제 막바지인데요. 케니하호입니다. 케니하호. 얘네들 공통점은 뭔가요? 다 세로선 삐침이 있는 세트예요. 저 4개밖에 없어요. 히라가나에서. 저 4개밖에 없는데 하나씩 가볼게요. 캐 같은 경우에 세로선 삐침하고요. 약간 십자가 느낌입니다. 십자가 느낌. 짧은 가로선과 관통하는 세로선이 있는데 살짝 왼쪽으로 휘어주시면 좋습니다. 살짝. 니 같은 경우에 세로선 삐침 아까 했어요. 코타니에서. 코타니 기억나시나요? 코타니? 코가 들어가 있죠. 이 코는 아니고요. 코가 들어가 있어요. 코는 이렇게 삐침하고 곡선으로 쓴다고 했고요. 하는 방금도 했죠. 하호. 하호마에서. 세로선 삐침 똑같고 가로선, 세로선 관통. 호는 하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뚜껑 덮고 하 써주시면 된다. 그래서 케니하호. 케니하호는 함께 세트로 기억해 주시면 꽤 괜찮은 세트입니다. 마지막 거 하나 전인데요. 이거는 좀 많죠. 많은데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다 공통점이 있거든요. 하나씩. 저 8개가 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계속 연습했던 것에 어떤 익숙함이 드러나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저 꼬리를 오른쪽으로 빼는 게 공통점이에요. 꼬리를 오른쪽으로 빼는 게 공통점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같은 경우 아까 타나에서도 한번 했었던 건데 또 나왔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 살짝 타보다 짧았죠. 내려오는 게 선이. 그 다음에 점을 찍고 요렇게 해주는 게 나였습니다. 점을 찍고 삐침으로 왼쪽으로 들어와서 다시 내려주고 내려주면서 휘어서 오른쪽으로 나가는 거. 눈은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떨어진 선 긋고 그거랑 대칭되는 선 반대 거 긋지만 손 떼지 않고 돌린 다음 꼬리 빼준다고 했죠. 이렇게 하면 나누가 되고요. 네 같은 경우에는요. 수직선 한번 먼저 그어주고 왼쪽에서 오른쪽 내려오고 크게 돌리고 꼬리 빼준다. 이게 네였습니다. 하 또 나왔죠. 자, 하 같은 경우는 왼쪽 세로 삐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로선 관통하고 오른쪽으로 빼주는 거. 이제 하는 진짜 많이 나와가지고 좀 익숙해졌을 것 같아요. 호도 마찬가지죠. 호 보시면 하에 뚜껑 덮는다고 했죠. 뚜껑 덮고 하 쓰시면 돼요. 절대 관통하면 안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마 같은 경우에 오히려 관통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죠. 이렇게 두 줄을 긋고 오른쪽으로 빼면 마입니다. 두 줄 중에 위가 좀 더 길면 예쁘다고 했어요. 자, 미 같은 게 처음 나왔어요. 지금 사실 미가 처음 나왔는데요. 미도 처음 나왔을 뿐 어렵진 않아요. 보시면. 자, 왼쪽에서 오른쪽 시작하고요. 똑같습니다. 왼쪽 아래로 내려오는데 여기서 한번 휘어주고요. 붓을 떼고 약간 뭐랄까요? 상처 내는 느낌? 얼굴에도 막 저런 모양의 상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만화 캐릭터라면은 상처를 한번 내주시면 미가 되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하와도 비교했었는데요. 하의 오른쪽 기억나실까요? 관통하는 게 아니고 이걸 긋긴 긋되 가로선을 왼쪽을 통과가 아니고 이렇게 접하면서 지나가는 게 포인트였다고 말씀드렸어요. 나누네하, 호마미요 이 8개는요. 요렇게 선을 일본어에서 선을 이렇게 돌려 감아가지고 오른쪽으로 빼는 게 특징인 8개였습니다. 이 8개 외에는 없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히라가나 2개가 남았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발음은 카히라고 돼 있어요. 카히 보이시나요? 자, 왜 근데 제가 색깔을 달리 해놨을까요? 이 카와 히는요, 다른 것과 달리 비교할 히라가나가 없는 그냥 외워야 되는 히라가나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둘은 전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 한번 써볼게요. 카 획순 이거 중요해요. 일단 카는 이거부터 해줍니다. 우리 힘력자 쓰는 거랑 똑같아요. 한자. 그 다음에 관통해주고요. 점 찍습니다. 점은 마지막에 찍는 게 맞죠? 히 같은 경우에 한부 끓이게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왼쪽에서 오른쪽 짧게 가는데 그대로 한부 혓바닥 같은 느낌. 그리고 내려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카히는 그냥 기억할 수밖에 없다. 비교할 게 없지만 요렇게 2개까지만 더 기억해 주시면은 이로써 46개 히라가나를 다 하신 거예요. 자, 어떠셨나요? 히라가나를 외우는 방법으로는 아마 세계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영상을 3번만 더 반복하시면서 따라 쓰신다면 히라가나는 사실상 끝났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히라가나 표의 순서를 무시하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배운 것을 히라가나 표의 순서대로 다시 나열해서 써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표의 순서는 이 영상 초반 부분에 있었는데요. 댓글로도 좌표를 남겨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히라가나에 자신이 생긴 분들은요, 제가 만든 히라가나 랜덤 읽기 챌린지 영상을 레벨 1부터 정주행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함께 추천드려요. 마찬가지로 댓글에 링크를 남겨둘게요. 이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일본어를 지속적으로 배우시거나 일본인 친구를 사귀고 싶은 분들은 제가 현재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채널을 구독하고 좀 소식을 받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가타카나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